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노인 부모가 인근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대요. 같이 살지 않고 따로 거주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녀로부터 필요할 때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새롭게 생겨난 가족의 형태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형태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수정 확대 가족이라고 하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거주 형태가 지금 변화되고 있죠. 그래서 거주 형태가 변화되고 있어서 이렇게 이 노인 부부만 사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지금 이 독거노인의 비중도 이렇게 증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다음은 우리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년기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노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은 신체적인 특징도 있고요. 심리적인 특징도 있고요. 사회적인 특징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회적인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 사회적인 특성은 여러분 은퇴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은퇴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월급이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돼요. 이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은퇴를 하게 되면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할이 상실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역할이 상실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빈곤 상태에 빠지고 이 역할이 상실되게 되면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회적인 관계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이렇게 유대감이 감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여러분 은퇴를 하면 역할이 상실이 되지 역할이 확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에 역할이 상실되면 생산성이 증가가 아니라 생산성이 감소될 테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내향성이 증가한다던가 경직성이 증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사회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2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이 요양보험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라고 하는 건 65세 이상의 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노인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건강을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건강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강을 증진해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건강하면 생활이 안정이 되는데 내가 질병이 생겨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내 생활 안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과 상관이 있으니까 3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질병 치료는 의료기관에 가서 하는 거고요.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구직활동이라고 하는 건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하는 거겠죠. 다음에 장애 노인의 수당을 지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하진 않고 사회적인 기여를 촉진하는 게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번에서 보시면 다음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재가급여라고 하는 건 있을 제자의 집가자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그러는 거고 이 급여라고 하는 건 돈도 급여고 서비스도 급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재가급여라고 하죠. 그럼 이 재가급여는 자기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방문 요양도 있고요. 방문 간호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방문 목욕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방문 목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나온 주야간 보호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단기 보호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문에 보시면 보호자가 뇌경색으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 낮 동안에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럼 이 낮 동안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루 중에 일정 시간, 하루 중에 이 일정 시간을 보호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주야간 보호라고 하죠. 그리고 이 주야간 보호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보호한다는 이 키워드를 반드시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낮 동안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거니까 여기 답은 주야간 보호인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여기 3번하고 5번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노인 요양 시설하고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재가 급여가 아니라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 급여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9인까지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 시설은 10인 이상이 생활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요양급여 중에서 시설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국가는 우리가 20%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국가에서는 20%를 지원해지 이렇게 10%를 부담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 요양 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이렇게 비용을 갖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심사를 해서 지금 장기 요양 기관에 이 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다시 볼게요. 여러분 이 장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비용을 신청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신청을 받은 이 공단은 심사를 해서 이 기관의 비용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공단에 신청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방자치단체에 지급을 하는 거 아니라 이 신청을 한 이 기관에 지급을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있잖아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우리 건강보험료 거둘 때 이 건강보험료 거둘 때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도 같이 걷거든요.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도 함께 걷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어떤 표현을 거는 거냐 같이 걷으니까 통합 징수한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걷으니까 통합 징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로 거둔 거는 건강보험에만 사용하고요.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거둔 건 노인장기요양보험에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통합징수를 하기는 하지만 각각 사용을 하니까 얘는 독립회계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4번에 보시면 장기요양보험료랑 지금 건강보험료는 독립회계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보시면요. 여러분 5번에 보시면 의료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득 능력이 지금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부담을 하는 거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다양한 역할이 있는데요. 촉진자의 역할은 아니고요. 다음에 이 대상자의 편에서 대상자를 도와주는 이렇게 옹호자의 역할이 있고요. 교육자의 역할은 아니고요. 다음에 대상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렇게 동기를 유발을 해주고 지지해 주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도 있고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모박스를 보시면 대상자가 지금 성희롱을 당했는데 대신 지금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학대가 의심됐을 때 내가 대신 신고해 주는 거죠. 그럼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대상자 편에 서서 이 대상자 편에 서는 거예요. 대상자 편에 서서 지금 대상자를 돌보고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 편에서 대상자를 대신 옹호해 주는 거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신체활동 지원이나 일상생활 지원 같은 이런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최대한 자기 능력을 살릴 수 있게 최대한 자기 능력을 살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이 사람을 동기를 유발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갖다가 동기 유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질이 높은 요양보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지식과 기술을 갖춰가지고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6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얘기하는 표준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간식을 포함한 식사를 돕는데요. 다음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태우는 거니까 지금 이동하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식사 돕기랑 지금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신체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은 식사를 하는 거를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 배설을 하잖아요. 그럼 이 배설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배설을 하는 걸 도와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를 해주는 거냐면 개인 위생하는 거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구강청결이라던가 머리 감기라던가 이런 개인 위생하는 걸 도와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체위 변경을 하는 걸 도와주거나 체위 변경하는 걸 도와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도와주는 거를 갖다가 신체 활동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식사 돕기, 그죠? 다음에 이동 돕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그럼 보시면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일상생활 지원하고 똑같은 말이 가사활동 지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말이 가사활동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르신 집에 가서 밥하고요. 그 다음에 빨래하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청소해주고 정돈을 해주는 거죠. 정돈해주는 서비스를 일상생활 지원, 가사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거고 이 밥을 취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빨래를 세탁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개인활동 지원이라고 하는 건 뭐 은행에 간다던가 아니면 뭐 우리 동사무소에 간다던가 병원에 간다던가 그런 개인 활동을 할 때 어르신 몸 상태가 좋으면 같이 가는 동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르신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요양보호사가 혼자 가는 대행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이 정서 지원이라고 하는 건 말벗을 해준다던가 위로를 해준다던가 격려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의사소통해주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회복 훈련은 요양보호사가 해주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인의 공경 의식이
강화가 되면 노인 학대를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 학대가 예방이 되겠죠. 다음에 부양자가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정서적으로 고립되고 여러 가지로 고립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노인의 자아 존중감이 증진이 되면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테고요. 다음에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되면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덜하겠죠, 여러분. 그럼 스트레스가 덜하면 스트레스가 낮으니까 지금 노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 테고요. 다음에 노인 학대 예방 서비스를 확대를 하면 당연히 예방되겠죠. 그러니까 8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학대를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답은 바로 뭐냐면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노인 학대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 노인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대가 의심되는 그런 노인을 발견하게 되면 경찰서나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신고를 하겠죠. 그럼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신고를 받았으니까 신고 접수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신고 접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대상자에 대한 무슨 관리를 해주는 거냐면 사례 관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선 이렇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 활동이라던가 교육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홍보 영상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홍보 전단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학대 예방에 대한 이런 교육 영상을 만든다던가 교육 자료를 만든다던가 이런 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 노인 학대를 받은 노인께서 원가족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원가족으로 되돌아갔을 때 학대가 재발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학대 행위자 있죠. 학대 행위자. 이 학대 행위자에 대한 뭐를 해주는 거냐면 교육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성희롱의 유형하고 이거에 대한 설명, 행위가 올바르게 연결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희롱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좀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시각적인 건지 언어적인 건지 육체적인 건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희롱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앞부분이나 이렇게 중간 부분을 보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데 이럴 때는 맨 뒷부분을 보면 요지가 굉장히 명확해져 가지고 안 헷갈리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우리 살펴볼게요. 신체 부위를 지금 밀착한대요. 신체를 밀착하니까 얘는 무슨 성희롱이냐면 육체적인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농담을 하는 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어적인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사진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진을 보여주는 거니까 시각적인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비유를 하는 건 말을 해서 비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어적인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내 신체 부위를 노출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출해서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시각적인 성희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시각적인 성희롱이니까 5번이 맞는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끝을 보면 요지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침해된 요양보호사의 권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기관장이 우리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력이 부족해서 점심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우리 이게 노동에 대한 권리거든요, 여러분. 그럼 우리 노동을 하면 휴게 시간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휴게 시간을 내가 누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럼 이 휴게 시간을 누릴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1시간은 나의 휴게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정도의 점심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휴게 시간을 가진 이
권리를 지금 침해당한 거니까 노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되는 직업윤리의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별에 따라서 차별 대우하고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죠. 저는 남자 어르신은 안 봐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사이가 친밀한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 할인해주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의사소통을 거부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거리를 두면 안 되고 대상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대상자에게 방임이 됐대요, 여러분. 그럼 이 방임이 됐다는 거, 이 방임은 노인학대잖아요, 여러분. 노인 학대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그럼 노인 학대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경찰서나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은 유지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는 비밀 유지를 하셔야 되죠.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에 보시면 여기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대상자의 돈, 현금을 맡아서 관리하면 안 되고요. 본인이나 가족이 이렇게 맡아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업무 수행 이후로 보수 교육을 미루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까 요양보호사의 역할에서 무슨 역할이 있었냐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있었죠, 여러분.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지식과 기술, 최신의 지식, 최신의 기술을 이렇게 내가 가지기 위해서는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미루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서비스를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장기 요양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면 안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대상자가 정상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대상자가 정상이면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상태가 이상 상태라면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상자가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는 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상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지 약을 제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3번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다시는 이거 2번입니다, 여러분. 대상자가 2번 이혼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기관에 말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업무상 알게 된 그 개인정보 있잖아요. 그럼 이 개인정보는 대상자가 원하면 아무리 요양보호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대상자나 가족이 이렇게 기록을 원하지 않거나 그러면 비밀을 유지하고 기록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개인정보는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 줘야 돼요. 비밀을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된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호자가 부모님 2분 모두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자기 빨래도 해달래요. 그리고 다른 기관은 다 이렇게 해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건 어르신 대상자한테만 제공을 해주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호자는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일이라 해드릴 수 없어야 하고 얘기하는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근골격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줄이는 작업 환경을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성하는 방법으로 지금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1번에 복도에 물건을 쌓아두면 이게 물건이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물건 쌓아두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물건을 쌓아두면 다칠 수도 있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도에 물건 쌓아두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문턱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문턱은 낮춰줘야 돼. 문턱은 없애줘야 되는 거. 낮추는 게 아니라 문턱은 없애주는 거고요. 그리고 없앨 수 없다면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거죠. 다음에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가 아니라 우리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면 좋겠죠, 여러분. 그래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면 좋을 거예요. 방지 매트를 깔아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바닥에 물을 뿌리면 낙상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야간 근무 시에 통로에 조명을 켜두면 사고가 예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야간 근무 시에 통로에 조명을 거두는 5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인플루엔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이 인플루엔자가 바로 뭐냐면 독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독감은 호흡기계 감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침이나 재채기로 감염되는 호흡기계 감염이라고 얘기하죠. 호흡기계 감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병원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병원체는 크게 세균이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바이러스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성 질환이 생기는 거고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성 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렇게 독감 있잖아요. 이 독감도 독감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아니면 뭐 우리 수두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바이러스성 질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을 우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항바이러스제라고 하거든요. 항바이러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혈액으로 감염되는 게 아니라 호흡기계로 감염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게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제를 사용한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기 하루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수 있고요.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고도 한 5일 정도 이렇게 전파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독감이 걸리면 일주일 정도 업무를 중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7일 정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 발현 이후에 한 5일 정도 전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감염 대상자랑 접촉했다 하더라도 내가 면역력이 높으면 감염이 안 돼요. 이렇게 질병이 안 나타나거든요. 그럼 감염자랑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할 필요가 없죠. 내가 면역력이 높아서 나한테 질병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다른 거 볼게요, 여러분. 감염 후에 회복 중에 다시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긴대요. 그럼 얘는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열이 나고 누런 가래가 생겼다는 건 지금 합병증으로 폐렴이 의심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폐렴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년기가 되면 세포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소화기계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치매 분비가 안 돼요. 이 타액의 분비가 안 되고요. 다음에 이 위액의 분비가 이렇게 줄거든요. 그래서 우리 타액하고 위액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소화 요소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화 요소가 들어있는데 타액 분비도 안 되고
위액 분비도 안 되니까 소화효소 분비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액의 분비가 잘 안 돼서 소화도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간 기능도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간 기능이 떨어져요. 간 기능이 감소하기 때문에 약물 대사 당연히 잘 안 될 거예요. 다음에 췌장의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분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췌장에는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리파제라고 하는 지방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는데 얘가 잘 분비가 안 되니까 그렇게 노인이 되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특히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한테 권하지 않는 조리법이 바로 뭐냐면 튀기기 같은 거 이렇게 튀기기 같은 거 권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다음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타액 분비, 치매 분비가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강 건조증이 생기겠죠, 여러분. 다음에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는 건 맞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항문이 있는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직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 직장에 지금 직장 괄약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이 직장 괄약근이 이렇게 조여줘야 가지고 이 항문이 이렇게 배출이 그 변 볼 때 아니면 이 항문 괄약근이 이렇게 꽉 조여져 가지고 변이 배설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를 하니까 변이 이렇게 변이 새는 변실금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변실금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인성 질병의 특성에 대해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노인성 질환의 대부분은 만성 질환이죠, 여러분.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성 질환의 대표적인 게 당뇨, 고혈압 같은 거잖아요. 당뇨, 고혈압 같은 거죠. 그럼 이 당뇨, 고혈압 같은 이 만성 질환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30세에 이 당뇨가 생겨서 100세에 사망한다고 하면 70년간 당뇨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성 질환은 여러분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호전됐다가 악화됐다가 하는 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빠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호전과 악화를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그리고 치료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질병의 경과가 굉장히 길고요. 다음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한다는 건 재발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맞죠, 여러분. 왜냐 하는 거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노인이 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잘 생겨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굉장히 잘 생기고 좀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저하증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피곤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피부가 굉장히 거칠어지고요. 몸이 이렇게 퉁퉁 붓는 부종이 생기고요. 그러고 해서 이렇게 체중이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체중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년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이런 증상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아, 나이 들면 다 이래 그러면서 노화의 증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일 때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처방하면 되는데 이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나이 들면 그렇지 하고 이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병의 증상과 노화 이거는 지금 무슨 증상이죠, 여러분? 질병의 증상이잖아요. 그럼 이 질병의 증상과 노화의 증상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전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전형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이지 않은 비전형적인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맞고요. 다음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고혈압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고혈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고혈압이 생긴 이유가 비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다음에 내가 짜게 먹어서 이 식이 습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내가 운동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담배를 피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흡연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고혈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나는 딱 뭐 하나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했어 하면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 만성질환 고혈압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거고요. 다음에 이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질병을 구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식 발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천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알레르기성 질환입니다. 여러분. 얘는 알레르기성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레르기를 피해주는 게 굉장히 큰 알레르기를 피해주는 게 굉장히 이 천식 발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천식 발작은 스트레스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흥분을 하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됐을 때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가습되고 따뜻한 공기가 아니라 차고 건조한 공기에 노출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3번에 보시면 기침 반사가 증가하는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기계 분비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호흡기계 분비물을 기침 반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 분비물을 제거해주면 훨씬 더 좋은데, 그럼 천식 발작을 유발하는 건 이 기침 반사가 안 되니까 천식 발작을 유발할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천식이라고 하는 건 알레르기성 질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인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럴 때 여기 있는 알레르기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가 퉁퉁 부어요,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퉁퉁 붓기 때문에 여기가 좁아지지 여기가 지금 확장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서 폐포가 확장이 되는 건 팽창이 되는 건 좋은 건데 얘가 폐포 팽창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루 그 나트륨 섭취량이 5g이거든요. 5g이에요. 그런데 얘는 지금 15g 이상 너무 짜게 먹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고혈압은 우리가 저염 시기를 해야 되는데 5g 정도가 하루 필요 권장량인데 이거의 3배를 드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고혈압의 원인이 비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고 얘는 피해야겠죠, 여러분.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얘가 답인데요. 혈압은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혈압이 조금 높았다가 낮았다가 약간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고요. 다음에 내가 누워서 측정을 하는지 앉아서 측정을 하는지 아니면 서서 측정하는지에 따라서 혈압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고혈압이 조절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약물 복용은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랑 상의를 해야지 내 맘대로 이걸 약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대부분의 고혈압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1차성 고혈압이라고도 하고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가 왜 고혈압이 생겼는지 아까 왜 고혈압의 원인은 운동을 안 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짜게 먹어서 그럴 수도 있고 흡연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왜 고혈압이 생겼는지 모르는 이 원인
불명으로 오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 불명으로 오는 고혈압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고혈압의 90에서 95%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음에 이제 2차성 고혈압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질병이 생겼어요, 지금. 이 질병이 생겼는데 이 질병의 합병증으로 2차적으로 발생한 걸 갖다가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하고 얘는 한 5 내지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고혈압은 원인 불명으로 오는 고혈압이고요. 다른 질환의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2차성 고혈압은 5 내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고는 남성에게 생기는 병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왜 생기는 거냐면요. 일단 남성 노인이 나이가 들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죠. 이 남성 호르몬은 점점 감소하게 되고요.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떤 호르몬은 증가를 하는 거냐면 여성 호르몬은 증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가 온 거잖아요. 그럼 이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로 인해서 이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비만도 이 전립선 비대증을 야기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호르몬의 불균형 비만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성생활하고 성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성생활을 금할 필요 없고요. 다음에 여러분 우리 맥주 있잖아요. 그럼 이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을 마시게 되면 여러분 성호르몬이 감소해요. 그러면 여자가 술을 마시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요. 남성이 술을 마시면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가 왜 생겼냐면 이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고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 호르몬 불균형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음주를 마시면 성호르몬이 더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훨씬 더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비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를 피한다의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소변은 참는 건 안 좋은 거고요. 다음에 비만이 원인인데 체중을 늘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골다공증은 뼈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뼈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내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을 하는 건데 이 체중 부하를 시키는 운동으로 가장 좋은 건 걷기거든요. 그래서 이 걷기를 하면서 뼈랑 이 근육에 힘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 체중을 부하시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1번이 답이고요. 여러분 지금 뼈랑 상관이 있는데 냉요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지금 뼈랑 상관이 있는 거지 혈전이랑 상관이 있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우리 뼈 건강을 이 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이 비타민 D 있잖아요. 이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잖아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칼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뼈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타민 D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우리가 일광욕을 하게 되면 이 일광욕을 해서 이 자외선을 받게 되면 이 비타민 D가 합성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광욕을 해서 자외선을 이렇게 쐬가지고 이 비타민 D를 합성하도록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나친 저체중일 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답이라서 23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지금 피부계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보고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노인성 반점이 생기는 건 노화의 증상인 거고요. 눈가에 주름이 지는 것도 노화의 증상인 거고요. 다음에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것도 노화의 증상인 거고요. 다음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것도 노화의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부에 발적이 됐잖아요. 빨갛게 됐잖아요. 그럼 이건 욕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1단계 욕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이상 상황이죠. 다음에 이 가려움증이 있다는 건 피부 건조증이 있으면 이렇게 가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정상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죠, 여러분? 이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상일 때는 보고하지 않는데 이상일 때는 시설장이나 간호사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망 대상자의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진압력이라고 하는 건 시간, 장소, 사람을 우리가 진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는 커튼을 젖혀가지고 환하게 해서 낮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죠, 여러분. 다음에 선망 대상자 같은 우리 진압력을 여기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 나한테 가족 있잖아요. 이 가족을 면회하게 해서 아, 내가 딸이 있구나, 내가 아들이 있구나, 내가 남편이 있구나, 내가 아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새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면회하게 하는 게 좋은 거고요. 이 가족을 면회하기엔 좋은 건데 제한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다음에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진압력이 시간이니까. 다음에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서 밤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화에 따른 시각계의 변화로 옳은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노화가 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때문에 눈물의 양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각막이라고 하는 건 검은 눈동자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위에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나를 찌르려고 하면 눈을 깜빡깜빡깜빡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각막 반사거든요. 그럼 노화가 되면 우리가 기능이 다 떨어지잖아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막 반사도 저하되는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요. 다음에 우리가 노화가 되면 동공이 20대에 비해서 60대가 되면 이렇게 3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이렇게 빛에 순응하는 속도가 느려질 거고요. 다음에 우리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추기 어려워지는 뭐가 발생을 하는 거냐면 노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노안이 그래서 이 가까운 걸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6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대상자도 있고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대상자도 있죠. 그럼 이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대상자는 대부분 이 염증 있죠. 염증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권장해요. 염증. 그래서 이 방광염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런 염증일 때는 수분 섭취를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이 노폐물을 배설을 하거든요. 이 노폐물을 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염증 환자는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염증 유발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이 노폐물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은 진짜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당뇨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3대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3대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갈증이 많이 나타나요. 다갈이 생겨요.
그럼 다갈이 생기니까 우리가 갈증이 많이 나니까 음료를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증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리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다식증이 나타나고요. 다음에 소변을 자주 보는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 당뇨증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의 3대 증상은 갈증이 많이 나는 다갈증, 그래서 음료를 많이 마시는 다음증, 다음에 많이 배고파가지고 많이 먹는 다식증, 다음에 소변이 많이 나오는 당뇨, 이게 당뇨의 3대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당뇨는 끈적끈적한 혈액이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상처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상처 치유가 이렇게 지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게 성하고 연결돼서 좀 아셔야 되거든요. 이 성적인 거랑 연결돼서 아셔야 되는데 이 남자 같은 경우에 당뇨가 있으면 발기가 지연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발기가 지연이 되고요.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질염 발생이 잘 돼요. 이 질염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이 질분비물의 양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건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갈증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다갈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식사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식이에요, 여러분. 소변 배출량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다뇨예요. 다음에 말초 부종이 뭐 이렇게 증가한다? 말초 부종이 증가하지는 않고 상처 치유가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말초보다도 이 말초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리잖아요. 다리 발이잖아요. 그럼 이 발이 지금 혈액 순환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발에 괴사의 우려가 있는 거지 부종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지금 다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증가하는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2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을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관절이 뻣뻣함이 증가하니까 운동하기 힘들 거예요. 다음에 균형 및 조절 능력이 감소하니까 내가 균형감이 없고 조절 능력이 감소하니까 운동하기 힘들 거예요. 다음에 폐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하는 건 좋은 거거든요. 그럼 호흡이 잘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운동을 기피하는 이유는 내가 이 탄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호흡을 잘 할 수 없어서 피곤하게 되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할 거고요. 다음에 심장 근육은 나이가 들면 얘가 딱딱해지거든요. 그럼 딱딱하니까 얘가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다음에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감소를 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눈에도 각막 반사 같은 게 이렇게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9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노인의 특성으로 옳은 걸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노인은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약물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흡수가 이렇게 잘 되지 않고 천천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도 이렇게 늦게 나타나겠죠, 여러분. 다음에 위산의 분비, 약물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흡수가 잘 되지 않고요. 다음에 여러 가지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물을 복용하게 되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이런 병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혈압 약도 먹어야 되고 당뇨 약도 먹어야 되고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되니까 많은 약물을 복용하는 맞으니까 3번이 답이고요. 다음에 이 약물은 얘가 흡수도 안 되고 효과도 잘 느리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잘 배출도 안 돼요, 여러분. 혈류 내에 남아있지 않고가 아니라 이 약물이 남으면 사용하고 남은 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배출도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이 배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체내에 남아서 이 체내에 축적이 돼가지고 이게 안 좋은 증상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배출이 안 돼서 체내에 쌓여서 축적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나이 들면 약물을 많이 복용한다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견디려는 성향이 강한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65세 이상 노인이 되기 전에 이 50에서 64세 이 나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있잖아요. 그럼 이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이때 위험군이 맞는 거예요. 위험군이 맞는 거고요. 다음에 이 65세 이상일 때 여기서 이렇게 65세 이상의 폐렴구균 예방접종 한 번 맞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우리가 이 65세 노인이 되기 전에 한 번 맞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 노인이 됐을 때 이렇게 한 번 더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이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은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얘는 매년 1회 접종하는 거죠, 여러분. 매년 1회 접종하는 거고요. 매년 1회 접종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것도 요거랑 상관없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얘는 50에서 64세쯤에 우리 디프테리아, 이 디프테리아, 다음에 백일해, 다음에 파상풍 이거를 갖다가 맞는 거거든요. 1회 접종해요. 얘를 1회 접종합니다. 1회 접종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를 1회 접종하고 난 다음에 요거를 1회 접종하고 1회 접종 후서부터는 10년 간격으로 디파만 접종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래서 10년 간격으로 디파만 접종한다.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접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봅시다, 여러분. 폐렴국은 65세에 한 번 접종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디파는 10년 간격입니다, 여러분. 디파만 10년 간격이고 100일 아니에요. 다음에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한 번만 맞으면 돼요. 매년이 아니라.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요양보호사가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건 급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유년 시절의 추억을 얘기한 것도 급한 건 아닌 거죠. 다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는 것도 전화 걸어주면 되지 뭐 이렇게 급한 건 아니고요. 다음에 자신을 이전의 요양보호사랑 비교를 하면 그 요양보호사가 잘했었나 봐요. 저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치약을 숨겨놓고 먹는 거 이거는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속하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기록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죠. 우리 뭐가 있냐면 인수인계에 대해서 적는 인수인계서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사고에 대해서 적는 사고보고서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우리 상태에 대해서 적는 상태 기록지가 있는 거고요. 요양보호사가 적는 기록지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죠. 다음에 이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록지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건 인수인계에 대해서 적는 인수인계서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사고에 대해서 적는 사고보고서가 있는 거고요. 상태에 대해서 적는 상태보고서가 있는 거고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을 했어요. 그럼 이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신체활동 지원을 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을 한 60분간 했어요. 다음에 바로 뭐냐면 일상생활 지원을 한 40분 했습니다. 40분 했어요. 40분간 했고요. 다음에 이렇게 정서 지원을 한 60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얘는 서비스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서비스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시간을 적어주는 거, 이걸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 기록지는 이 서비스를 얼만큼 했는지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 내용과 시간을 적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내용과 시간을 적는 거거든요.
시간을 적는 거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잖아요. 그럼 내가 연명 의료, 내 생명을 연장하는 연명 의료를 사전에 하지 말아달라는 내 의향을 밝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19세 이상 성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18, 17세는 안 되고요. 다음에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이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65세 간암 환자가 자발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이 자기 본인이 작성해야 되는 거니까 3번이 맞고요. 다음에 70세 이상 노인이 본인이 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대리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4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인 변화로 옳은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공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동공이 풀려요, 여러분. 동공이 풀리거든요. 동공이 이렇게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동공이 풀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장에서 혈액 발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혈액의 양이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혈액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액체거든요. 그럼 혈액의 양이 적다는 건 내 몸의 소변의 양도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변의 양도 적는 거고요. 다음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양이 적기 때문에 뇌에 제대로 혈액 공급을 못해요. 이 혈액 공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 뇌가 클리어, 깨끗한 상태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뇌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혈액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청색증이 나타나겠죠. 청색증. 그리고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거니까 굉장히 차가울 거예요. 그죠? 다음에 지금 호흡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나는데 이게 임종시 호흡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시에 나타나는 호흡을 이걸 갖다가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무호흡과 빠른 호흡이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호흡이 임종시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몇 번이라고 보시면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